반갑습니다. 이 김호중 회장님이 쓰신 요즘에 대담하신 글을 읽어봤는데 우리 배우재단에서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니까 아주 좋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 제일 아마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세계 경영, 세계는 넓고 우리 코리안들이 할 일이 많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내셔널리즘이 아주 강한 곳이고, 특히 북한은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자, 미제국주의자와 그 앞잡이 친일 반동 분자들 다 처단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철저한 폐쇄주의 국가를 일으켜서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망한 나라가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글로벌리즘, 배우의 그 세계 경영의 정신, 세계는 넓고 우리 할 일이 크다, 국경을 넘어서서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의 꿈과 열정을 태우는 그런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든 거 아니냐. 저는 우리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의 기적, 세계 곳곳에 또 메콩강의 기적으로 모든 나라의 기적을 원하는 자는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의 정신과 그 족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 대우의 세계 경영의 그 혼을 담은 우리 김호중 회장님의 그 글이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읽어보니까 꿈과 열정이 필요하고, 그것은 국경을 넘어서서 모든 현실적인 제약을 넘어서서 무한 도전, 무한 발전이 가능한 그러한 정신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형수 회장님, 또 김영환 회장님, 이경훈 회장님, 배우맨들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경제를 잘 모릅니다. 아까 경영과를 다녔다는데 사실 데모만 적어보냈습니다. 저는 늘 반 정부, 반 대한민국, 반 기업 정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학생운동, 노동운동, 반정부운동, 그런 거 한다고 감옥 2번 갔고, 또 재적도 2번 당하고, 회사 들어갔는데 회사에서도 또 해고를 2번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년이 걸려서 대학도 아주 늦게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핏속에 많은 그 저항의 정신, 저항의 역사, 그런 것이 한 20년 이상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신이 왜 새누리당에 있느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 많은 분 중에 당신은 마누라라도 노동운동을 했다면서, 저희 형님도 서울은행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집안이 저 영향 때문에 노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제 처가는 전라도 순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 사람은 저게 새누리당인지 새정치민주연합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던 많은 노력과 시험이 또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저 자신이 생각해보니까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들어온 지가 지금 21년째 됐습니다. 그 21년 동안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저 사람 빨갱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 당에서도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은 저보고 우리 보수 혁신을 함시켜봐라, 당신이 가장 잘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지금 맡아가지고 있는데, 자기들한테 좀 불리한 9가지 특권 내려놓기를 제가 이전에 의원총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의원들도 문호동 무임금 하자, 무예비 무시예비, 불출석 무시예비, 이렇게 하니까 뭐 우리가 일당 노동자냐 이렇게 또 반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석기 통진당 국회의원인 지금 감옥 가 있는데 계속 한 달에 1,200만 원 이상씩 받아가고, 그 보좌관 9명이 한 푼도 안 갖고 계속 돈이 다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출석도 안 하고 회의도 한 번도 안 하고 세비를 100% 받아가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광화문에 가서 매일 대모만 하고 있어도 국회 세비를 다 주고, 이것도 맞는, 저는 뭐 깎아야 되죠. 국회라는 게 뭐 대모하는 자리가 회의도 한 번도 안 하고, 아예 국회가 5월 29일에 개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개원을 못하고 또 서로 자리 다툼한다고, 뭐 상임위원장 누가 무슨 상임위원장 가지겠다고, 이런 다툼한다고 석 달, 넉 달씩 안 해도 세비가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우리 국회의원이 지금 일당 노동자보다는 더 뼈와 살을 깎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대한민국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당 노동자도 알고 하는 것, 국회의원은 더 많이 알면서 하나도 안 한다면, 자기 특권 하나도 안 내려놓는다면 이 나라 위기를 누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좀 많이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지금 셀프 결정을 많이 합니다. 자기 봉급도 자기가 결정합니다. 대통령 봉급은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봉급 프로가 있습니다. 그대로. 저도 도지사인데, 도지사도 우리나라 차관급 갖고 봉급 그대로. 뭐 자기가 결정하는 게 없습니다. 딱 전국의 도지사하고 똑같습니다. 딱 표대로.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기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시도의원은 똑같은 의원이지만 세비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 단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명이 모여서 결정해요. 그런데 오직 국회의원은 자기 봉급은 자기들이 다 결정해요. 이게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봉급도 이제 세비조정위원회라는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외부 인사들이 결정해 하도록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저는 아주 적절한 거다. 국회의원들은 또 탄핵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에서 노무현 대통령 관두는 거 보셨죠? 국회에서 때리면 대통령 관둬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의원과 시장, 도지사, 군수들은 주민 소환 제도가 있습니다. 소환을 해줘. 국회는 소환도 없고 탄핵도 없습니다.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윤리위원회라는 걸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아무도 징계를 안 해요. 지금 뭐 이성기도 징계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셀프 징계를 안 하는 거죠. 변호사 협회는 보니까 자기들 징계를 덜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건 숫자가 좀 많으니까. 국회의원은 딱 300명밖에 없기 때문에 안면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아무도 셀프 징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국회의원들은 윤리위원회를 외부 인사로 구성을 해가지고 바깥에서 뭐 기업에도 한 사람 들어오고 무슨 뭐 일반 동네 아주머니도 한 번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잘라. 그래서 바깥에서 해야 된다. 그것도 왜 국민 소환 제도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국민 소환 제도를 하기에는 제가 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너무 시끄러워질 수 있다. 정치적으로. 제가 도지사를 할 때 하남
광역 화장장 문제를 하남시장하고 한번 해봤는데 하남시장과 시의원들이 소환을 4명을 당해 주민 소환에 걸렸는데 한 명은 진짜 관뒀어요. 시의원 중으로. 그러나 시장은 그게 안 됐고 그래서 그때 한번 소환 광풍이 지나가면서 그 앙금이 아직까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게 앙금이 굉장히 오래 구조화돼가지고 이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이렇게 되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점이 있고 또 외국에도 사례를 찾아보니까 소환제도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고 하나 정도밖에 없고 그래서 뭐 자체 징계 정도라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그 위에 선거구 획정 이런 것도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자기 선거구를 획정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선거구에 관한 것은 다 법으로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건 다 자기들이 국회에서 정하는데 자기 것도 또 자기가 정합니다. 시도의원, 구청구의원 이거 다 국회에서 정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선거구를 자기가 결정하는 이런 식의 셀프 결정 이런 거 못하더라고. 그렇게 이번에 선거구 획정한 선관위 다 주라. 당신들 주문하지 말고 그 주문한다고 선거되기 한 달 전까지 계속 주문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경쟁자가 그 어떻게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도전할 수도 없어요. 일거양득 자기가 주물르면서 늦춰서 듣고 주물러서 듣고 이것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고쳐야 될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계획이냐 국회의원 망신주기죠.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국회의원 3번 했습니다만 제가 무슨 원한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야.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와 정당이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는 삼류 정치로는 인류 국가를 만들 수 없다. 이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면에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요즘에 또 나오는 거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로 고쳐야 될 건 많긴 많은데 일부는 성이 좀 안 찬다. 더 세게 좀 해봐라. 그럼 뭐 세게 하려는 게 제 힘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조금 건방진도 좀 심하시고 뭐 이제 적당하게 하자 시끄럽다. 또 일부는 그 뭐 그런 것까지 뭐 다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굵고 뭐 조용하게 좀 할 수 없느냐. 그것도 사실 안 됩니다. 이 조용하고 재밌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 혁신은 제가 하는 것은 껍질을 벗기는 것인데 뼈를 깎는 것이고 살을 깎는 것인데 그것은 아프다, 고통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제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치 혁신은 어느 정도 방향이 있는데 요즘의 고민은 우리 국민들 고민이 대체로 경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경제는 장기 침체의 초입에 있지 않나. 그래서 일본 경제를 이야기하는 일본 경제에 비해서 저는 우리 경제가 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인구가 우리 2배 반이 넘고 땅도 넓고 기술도 매우 깊은 수준에 가 있다. 제가 일본 기업 같은 데서 가보면 좋은 원천 기술이 많죠. 그러나 일본에 지금 아베노믹스를 통해 가지고 일본이 뭉쳤는데 그 아베노믹스 제가 나올 때 보면은 그동안 일본 정치는 파벌 정치라고 해서 사실
공산당도 있고 사회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지만 자민당 안에 파벌이 많아져. 지금은 거의 파벌이 없는. 공산당도 힘을 못 쓰고 사회당, 민주당, 야당은 물론 거의 안 보이고 당내에서도 완전히 아베로 단일화될 정도로 리더십 자체가 위기의식 속에서 뭉쳤는데 이 위기는 청일전쟁, 1894년 청일전쟁 이후에 거의 120년 만에 중국에 대역전되면서 겪는 일본인들의 국민적, 국가적 위기의식에서부터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 생각부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일본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 아베를 중심으로 해서 또 뭉쳐서 아베 노믹스를 했는데 지금도 보시다시피 소비세 올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또 계속 연속 하강하고 있어서 중의원도 해산하겠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어렵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의 여러 이익 집단, 뭐 동수족이든지 뭐 토건족이든지 많이 있습니다만 일본의 그 이익 집단이 개혁에 저항하고 물론 고이즈미도 여러 가지 우정개혁이라도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이익 집단의 개혁 저항과 일본의 자만심과 폐쇄성 이런 것들인데 우리나라도 기득권자들의 이 개혁에 대한 저항과 자만심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폐쇄성만은 우리가 지금 FTA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많은 개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제가 볼 때는 일본보다 첫째 더 저출산입니다. 일본보다 우리 애들 더 안 낳아요. 출산율이 더 낮습니다.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이혼율이 지금 세계 2등이고 자살률이 세계 1등, 출산율은 세계 230등 정도 된다고요. 이거 아주 극악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성이나 인구의 지금 출산 고령화의 그 트렌드 자체가 일본보다 훨씬 나쁩니다. 그리고 또 그 볼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영향이 바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우리 장영수 회장도 건설도 하시지만 건설은 저는 앞으로 국내에서는 뭐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 될 게 무엇입니까? 뭐 애를 가지든 해야 되든 지금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1인 가구가 25%입니다. 전 가구 중에 혼자 사는데 뭐 집이 무슨 필요하고 소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노인밖에 없는데 병원은 될 게 또 뭐 있겠습니까? 58이겠습니까? 뭐 제대로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구성 아래서는 어차피 모든 내수나 건축이든지 다른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없다. 그런데 자꾸 국내에서도 내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수출 위주로 안 된다. 내수 한다. 그럼 내수를 어떻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수를 하느냐. 결국 이민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이민을 많이 받아들인 데가 우리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이라 거기 가보면 정말 외국 왔는지 모를 정도로 많습니다. 가장 인구 비율이 제일 외국인이 많은 데가 안산 원곡동이에요. 제가 도시사하면서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치안 문제나 우리 국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인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많이 막 받아들이면 되지 않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 노동자들 중에서도 중국 사람들은 못 사겠다. 식당에도 마찬가지죠. 중국 여자들 좀 많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구를 지금 아무리 애를 낳으라고 저는 뭐 대학 같은 데 가면 막 빨리 결혼도 하자, 애도 낳자 이런 이야기하고 집에서 제사 지낼 때는 우리 집에 젊은이들도 40, 50, 60이 돼도 전부 다 시집장가를 안 갑니다. 내가 좀 시집장가 가라 이렇게 말하면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폰 떨어지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젊은 사람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그 소리인데
그런 소리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봐도 인기만 없고 효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구 요인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매우 큰 어려움이 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특별한 정치적인 리더십이 아직까지 안 보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여러 기술력과 경쟁력 측면에서 아주 스피디하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특히 제조업 분야 이런 부분에서는 전 중국인들이 우리보다 못하지 않은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캐치업, 모방하고 짝퉁 만드는 데는 한국인보다 못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캐치업 경제를 계속했던 우리 경제를 따라오는 데는 중국도 비상한 능력, 특히 공산당이 아주 집중적으로 그건 데모도 못하게 하고 뭐 땅도 다 자기들 국유지로 이렇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 경제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대외적인 개방, 바깥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고 우리 국내 시장도 끊임없이 개방을 해야 되겠는데, 뭐 이 개방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농업이다, 축산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인들 표를 보고 살기 때문에 개방하면 외국의 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유권자니까 이 유권자의 신음소리, 불평, 불만, 비판은 바로 표로 직결되기 때문에 개혁하기가 어렵죠. 지금 공무원 연금도 개혁한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전부 유권자들인데 뭉쳐진 유권자들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리고 경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경쟁이 과연 제대로 될 거냐. 경쟁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공공 부문입니다. 공무원은 경쟁도 안 됩니다. 본인도 지금 비리가 생긴 이유가 경쟁이 없었죠. 완전 독점입니다. 공무원도 독점, 공기업 독점, 이 독점 분야를 줄이든지 과감하게 경쟁에 노출 안 시키고 과연 이게 혁신되겠냐.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없으니까 저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방자치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적인 방법을 통해가지고 일정한 경쟁과 자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의 지금 개혁 과제 중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과거까지 성공했던 여러 방식이 60년 동안 성공하면서 사회 계층이 고착됐다. 그동안에는 열심히 하면은 당대에 바로 돈도 벌고 창업도 하고 기업에 들어갈 기회도 있고 들어가서 또 성공할 기회가 많은데, 이제는 그런 역동성, 고도 성장에서 가지고 있던 역동성과 새로운 창업 분야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절망하고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과 정부 부처가 이익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또 각종 법과 규정을 이용해서 자기 부처 책임, 자기 신분 책임이라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자기 뼈와 살을 깎는 이런 공무원과 부처가 얼마나 되느냐.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철밥통을 생기기에 바쁜 우리 공직자와 정부 부처, 칸막이와 철밥통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과연 되겠는가. 규제 철폐도 이야기하지만 규제 철폐는 공무원들이 정말 아주 좋은 철밥통인데 그 규제를 과연 내놓겠는가. 그 다음에 기업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로요. 기업도 지금 2세, 3세 경영으로 넘어오면서 창업주들이 가지고 있던 모험과 도전의 정신, 이런 게 과연 3세 경영자들에게 보이느냐. 욕심은 있지만 과연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만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느냐. 뭐 예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창업이나 2세에 비해서 3세 내려오면서
굉장히 세습과 여러 가지 어떤 자기 기득권을 챙기는 이런 식이 돼서 새로운 혁신, 신사업에 대한 창업, 이런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은 많이 우리나라 기업인 자체가 원화들이 약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스피드, 기민성, 이런 것들은 중국이 더 빨라졌어요. 요즘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훨씬 빨리빨리, 우리가 훨씬 더 중국보다 만만해. 그래서 중국이 지금 치고 올려오는 저런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영국의 R&D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 R&D를 주로 국책연구소가 한 40% 이상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대학연구소 이런 데인데 돈이 요즘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연구 개발 R&D를 투입하는데 제대로 하느냐? 우리 대학이 지금 정말 제대로 하고 있냐? 우리 국책연구원이 제대로 하고 있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것도 참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 가계와, 가계 자체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적인 요소,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가계와 정부와 또 기업의 이 경제 주체들이 모두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열심히 뛰는 이러한 왕성한 노력은 상당히 없어지고, 그저 공무원 좋아하고 변호사, 의사 안정된 것 중심으로까지 아프리카를 누가 가려고 합니까? 누가 더운 추운 먼 후진국에 요즘에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정신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우가 아무도 없이 그냥 정말 맨주먹으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루어왔던 그런 도전 정신 같은 것들이 매우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선에 가치관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된다. 뭐 가치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중앙집권 이것도 저는 좀 바뀌고 지방 분권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세월호가 뭡니까? 저는 이 경기도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그 옆에서 계속 같이 우리가 합동보장서도 하고 그 유족들에 대한 뭐 모든 것들을 저희가 맡아서 해봤는데, 제가 도지사 퇴임하는 날까지도 그 업무를 주로 하면서 해보니까 세월호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문제 있으면 책임자 처벌하고 원인 조사해서 고치고 법과 제도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유족들은 충분히 보상하고 위로하고 그 유족들은 평생 가도 이 병이 안 낫거든요. 지금 국가에서도 트라우마 센터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 가는 정신병 의사들은 다 여기 안산에 와서 하는데 결론은 겁니다. 그 유족들은 평생 가도 이 마음에 자식들을 안고 있지 해결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유족은 유족대로 하는데 위로하고 보상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안산 시내 그 동네 도와주고 이런 걸 하면 되는데, 문제는 너무나 분명한 세월호라는 이것도 정치권에 가지고 오는 순간, 또 이것도 정치권에 가지고 올 것도 없어요. 정치권이 또 이걸 괜히 자기들이 들어가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정치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문제가 안 풀려고. 요즘은 그래서 하는 소리가 그렇지만요. 문제가 아닌 것도 정치권에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돼버려요.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결 집단으로 정치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 없는 문제도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권이 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할 때도 그 한미 FTA 미국 쇠고기가 들어와서 여기 배탈 나서 입원했다 소리 나 한 사람도 못 들었어요.
죽기는 고사하고 한 사람도 뭐 문제된 사람이 없는데 난리를 쳤습니다. 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배탈 안 하던 것도 배탈 다 나고 다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는 이건 아니잖아요. 정치가 문제를 풀으라고 정치를 하는 것이지 문제를 만들어라고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머리 아프게 만들려고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다 동의하는데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반대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려야 되겠다. 근데 요즘에 개헌을 하자고 합니다.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이원 집정부제라는 것도 가만 들어보면 그게 이제 내각제라고 바로 말하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어렵게 표현을 한 게 이원 집정부제 이렇게 하는데 요지는 내각제 요소로 가자는 거죠. 그 말은 바로 내각제 하자.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지금 있는 대통령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총리가 대통령 역할도 하고 장관도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말입니다. 국회의원만 하는 건 모자라니까 내가 총리도 하고 대통령은 아예 없애버려요. 이원 집정부제는 대통령은 반기문 우리 총장님처럼 외교하시는 분, 외교, 국방, 안보 요것만 하고 안에 있는 국내 경제나 정치 이런 것들 다 국회의원들이 다 하겠다. 이게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그거는 국민들이 아는 순간 다 반대해버릴 거로 저는 보거든요. 대통령 욕도 많이 하지만 대통령보다 2배, 3배 욕 많이 하는 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많다. 그럼 이제 대통령이 단임이 돼가지고 너무 짧다. 그래서 좀 길게 하자.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단임제 된 다음부터 노태우 대통령부터 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지금 이렇게 5번이나 하고 6번째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하고 계신데 대통령 관둔분한테 아이고 저분이 좀 더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일찍 관두어서 좀 안타깝다. 개헌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대통령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 올라오자마자 김대중 대통령도 저는 그때 야당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도 올라올 때부터 우리는 김종필 총리를 한다 그러는데 총리를 안 해줬어요. 그때 우리가 야당이지만 우리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 총리 임명을 못해서 한참 애를 먹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망업병, 노무현 대통령 탄핵까지 당했으니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 5년만 기다리면 가만히 있어도 집에 가시니까 조금만 참고 그 다음 5년째 당신들 하면 되지 않느냐. 안 통해요. 5년은 못 참겠다는 거예요. 1년도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4년 중임제를 하라 그러면은 4년 중임제면 앞에 4년 동안은 내내 저 사람 2번 못하게 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상 끈끈이 발목 잡아야 돼. 그 정책이 훨씬 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헌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치권의 자기 밥그릇이 좀 더 커지기를 원하는 헌법의 개헌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매우 잘 안 풀리고 있는데 이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우선 자기 책임은 자기가 진다. 정부와 대통령이 다 못해준다. 예를 들면 세월호도 그렇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내 새끼를 살려내라. 대통령이 그래야죠. 제가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야기해야죠. 제가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처벌도 하고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내가 희생된 당신의 자식을 살릴 능력은 내가 없습니다. 없지 않으면 뭐 어떻게 살려? 살린다 그러는 순간 그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비가 안 와도 대통령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기국제도 지내고. 근데 우리는 지금 특이하게 제왕, 중앙 집권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서양의 그 어떤 나라, 미국의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지금 가장 중앙 집중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대통령한테 다 책임을 묻고 대통령은 또 자기가 다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고? 할 수 없으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특히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못 사는 뭐 부탄 이런 나라가 행복이 1위라 그러는데 더 잘 사는 나라는 뭐 우리 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으냐? 이혼율이 높으냐? 왜 더러워서 자식도 안 낳는다 그러냐? 결혼도 못하겠다 그러냐? 이것은 행복은 국가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행복을 느끼고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찾아 나가는데 다만 국가가 차 막히는 것도 뚫어드리고 우리 신혼부부들 뭐 집도 좀 사게 좋은 집을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죠. 국가는 도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 행복을 찾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다. 자기 책임성이 훨씬 높아지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고속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뭐 2% 3% 하면 뭐 이거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거다. 2% 3%가 비정상이 아니라 이게 정상이다. 지금 일본처럼 제로 성장은 또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고속 성장, 고도 성장에 대한 약속을 해서 안 된다. 이거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돼. 세 번째로는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이게 자기 아기를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둘째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좀 있어요. 이거 뭐 애 소리가 울음소리도 막 나고 이게 사람 사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영감하고 우리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둘이 살 때 하고 애 데리고 있고 또 젊은이들 같이 이래 사니까 행복이 이런 거구나. 저는 뭐 국회의원에 도지사 할 때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보죠. 백수지만은 집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이런 것이 행복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돈이나 지위나 물질보다도 이 가족의 소중함, 또 요즘에 자녀들 애 하나 낳으면 2억이 들어간다. 뭐 과외까지 시키려면. 그래가지고 하니까 애 하나에 2억, 둘 하면 4억. 아이고 4억은 없으니까 애 낳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잘못된 사수가 아니냐. 이 완전 뺄셈 전이죠. 덧셈을 해서 뺄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가와 주말을 요즘 즐기는 그런 패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삶과 일의 균형. 옛날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다 일밖에 모르고 뭐 가정도 뭐 아내도 다 두고 그냥 세계를 누리시는 분들이신데 이제는 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일과 삶이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네 번째로 세상에 공짜가 없다. 복지를 하려면 돈 내라. 공짜로 뭐 해주겠다면 이건 전부 다 사기다. 이 전부 거짓말이다. 뭐 공짜로 뭐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당신 뭐 집문서를 내놔라. 얼마짜리 내놔라. 공짜로 당신이 무슨 능력을 해준다. 모르야 돼. 근데 이런 면에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또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게 도져가지고 표만 보면은 이게 돌아. 그래서 뭐 거짓말이든지 뭐든지 뭐 그냥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목표와 우리 의식을 좀 바꿔야 될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우리 경제를 이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제가 나름대로 두서없이 좀 생각해 보건데 첫째로
우리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씨가 저는 언론에만 봤습니다. 기아자동차가 광주에 있는데 그거를 좀 60만 대 생산 100만 대로 늘리자. 그럼 광주에 기아자동차나 자동차 공장이 오면 연봉 3천 내지 4천짜리 노동자들을 공급하겠다. 그치 우리가 연봉이 자동차가 1억이지 않습니까? 광주에는 3천 내지 4천짜리 하겠다. 이 정도 같으면 중국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하여튼 거의 한번 해볼 만할 겁니다. 거기다 광주도 아직 그린벨트가 50%가 넘어요. 제가 그 풀자 그런데 광주나 나주 담양 뭐 이 한평 이 주변에 광주 주변에 있는 그 그린벨트만 광주나 그 주변에 군에 무슨 그린벨트가 필요합니까?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그거 왜 그린벨트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냐? 이런 거 과감하게 광주광역시장과 전남지사 당신들이 알아서 풀어라. 근데 그린벨트 한 풀려면 최하 100번 이상을 서울 이제 지금은 저 세종시로 갔습니다만 100번 이상을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연락거리에요. 풀까 말까. 그것도 뭐 되는 놈은 푸는데 간배부가. 이거 뭐 사장도 많이 해보시겠습니다. 그린벨트랑 이게 뭐 하지 말자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해서 과감하게 값싼 공장 용지를 사게 주고 그 다음에 봉급은 3, 4천 지금 봉급에서 절반 이하로 봉급하겠다.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광주광역시 출신들 물어보니까 광주에서는 3, 4천 같으면 아주 초인류 직장이다. 실제 그럴 겁니다. 그거 뭐 일자리가 없다는 3, 4천 같은 그런 자리가 어딨냐. 그 다음에 한 10년 우리는 절대로 무분규를 하고 절대 파업 안 하고 그래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 근데 제가 미국에 기아자동차 공장을 조지아주의 웨스트포인트 시에 가봤어요. 그 웨스트포인트 시 자체가 조지아주에서 옛날에 목화밭만 있어가지고 보통 거기에 사는 주민들 흑인들이 많은데 그 주민들이 목화 따던 사람들이 기아자동차가 생기니까 그 조그마한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좋은 공장에 들어서는데 그 공장에 들어갔는데 공장에 노동자가 10,000명이 넘는다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쉬는 날입니까? 그 사람 보고 보니까 오늘 일한다고 해서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안 보이냐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다 해도 안에 들어가니까 안에도 전부 기계에만 딱 붙어있지 복도에 댕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뭐 울산 현대자동차라든지 경기도도 공장이 많아 자동차 공장 자주 가거든요.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은 그게 뭐 명동만큼 뭐 거리가 활발해요. 뭐 공장 아니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공장인지 거리인지 모를 만큼 아주 자유천국이에요. 근데 어떻게 미국이 이러느냐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여기는 자기 정해진 위치에서 딱 3번만 자리를 무단이탈하면 자동으로 레이아웃 그대로 짜고 조정입니다. 노조 없냐고 노조도 없다. 여기는 야간도 일한다. 3교대 다. 우리나라 지금 야간 안 하지 않습니까? 주간 2교대. 그것도 홀류 생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랜저 라인에서 아반떼 뽑으라. 안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냐. 거기는 다 한다고. 홀류 생산에, 야간 작업에, 노조도 없고, 일자리 절대로 없고, 생산성이 2배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노조 전임자부터 시작해서 노조 전임자가 대의원부터 다 노조 전임자니까 또 그 사람하고 이야기한다고 또 나가서 또 담배 피우고 이야기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노동교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되겠냐. 그런데 이런 무분규 선언을 대구광역시에서 했어요. 시장하고 거기 노조관들이 다 했어요. 근데 광주가 굉장히 데모 많이 하는 도시라 해서 그런 것들은 같이 하고 이러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통해서 각 지방이
살 길을 찾아 나간다면은 이것도 뭐 대통령이 혼자 다 해봐야 욕만 먹을 건데 확실하게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들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공서열 자동적으로 뭐고 딱 횟수마다 이렇게 호봉에 올라가가지고 임금 피크제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도 노조가 받아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부터 시작해 모든 이 유연성을 도입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지 않고서는 한국 제조업이나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걸 누가 이런 계획을 할 것이냐? 두 번째로 서비스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도 하자 그러고 금융, 교육, 관광 보면은 자 그러면 여기 어디다가 호텔 그러면 중국 사람 많은 거 한번 지어보자. 그거는 또 옆에 뭐 일조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 서비스 빅뱅을 근데 아마 싱가포르 같은데 뭐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저도 여러 번 가서 그 싱가포르를 봤는데 이광요의 그 강력한 리더십 클린 리더십이 이게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누구도 욕을 안 먹으면서 뭐 일자리 생기지 않겠느냐. 좀 그런 게 과연 가능한지. 이제는 점점 그 일자리 자체가 복지이고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젊은이들에게 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한번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인터넷, 모바일, 그 ICT를 이용한 이 신기술을 활용한 대대적인 혁신, 금융도 그렇고요. 금융도 지금 우리나라 금융이 이거 완전히 아직까지는 상당히 완료적인 그런 금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금융도 이제 모바일을 이용한 그런 다양하게 문턱을 과감하게 낮추면서 글로벌하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프린트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항공기 많은 부분에서 지금 R&D 자체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연구 개발 부분에서도 대혁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기업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유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도전 정신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게 뭐가 있겠냐. 그런데 며칠 전에도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사실 기업이 조금만 커지면은 다들 욕부터 먹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대기업 안 되려고 쪼개고 나누고 이러고 있죠. 그럼 마치 작은 것은 착하고 큰 것은 악하다. 이런 선악보도를 가지고 나누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좋아하는데 또 거기 못 들어간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그 못 들어간 사람은 그 기업을 아주 싫어. 대학도 서울에 있는 이 괜찮은 대학은 다 없애자. 서울대학을 서울이 있다고 서울대학인데 서울대학을 세종으로 옮기자. 그럼 저는 뭐지? 세종으로 옮기려면 세종대학으로 해야지. 그게 어떻게 서울대학이냐. 근데 이런 어떤 포퓰리즘 수능시험도 요즘 계속 그 텔레비전에 출제 오류라고 나오는데 수능에 출제 오류인 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보지만 수능에 어제도 보니 KBS 탑뉴스가 두 꼭지 세 꼭지가 전부 수능 꼭지가 나옵니다. 근데 북한 인권법이 가결됐다는 거는 네 번째 꼭지 KBS 9시 뉴스가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수능에 완전히 수능이 전 국민의 탑뉴스 중에 제일 처음이고 의학 입시 같은 것도 자율화 시켜야죠. 그걸 왜 정부가 앉아가지고 일일이 다 그 수능을 몇 프로 해라고 이런 간섭하면서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학 교수나 대학 총장이 누가 저보다 덜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공부도 많이 하고 양심도 있고 애들 교육에 대해서 다 이해가 있는데 그걸 자율권을 안 주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그걸 간섭하고 있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어요? 이게 교제 형파 아닙니까? 교제라는 게 간섭 안 해야 될 일을 간섭하는 그것도 교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와 정부, 정치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지금 복지에 공짜 복지를 계속 하는데 이제 이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원래도 세수가 10조 이상 안 들어온다는데 답이 없습니다. 세수가 아마 노력한다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정부의 각종 지출, 저도 경기지사 할 때는 너무 복지가 빨리 들어가죠. 제가 취임할 때는 한 15% 총 경기도 재정이 16조인데 16조 중에 15%가 복지인데 이제 거의 30%에 육박. 견딜 수가 없어요. 도로 하나도 못 고칠 정도로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개혁 개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FTA뿐만 아니라 글로벌리즘으로 우리 국민들 인식이 좀 바뀌어서 영어, 중국어, 한자, 혼용 이런 건 상시가 됐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일본, 중국 다 한자 쓰는데 우리는 한자도 안 배우자고 북한처럼 한글만 쓰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아직 많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인데 더 신속하게 바뀌어서 영어, 중국어 이런 것들 다 우리 젊은이들이 구사할 수 있게 수학하는 보다는 있을까 없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수학은 꼭 필요한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늘 선진 통일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자.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 두만강, 압록강의 기적으로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통일이 우리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들 정신에 많은 충격을 주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이게 DMZ 철조망에 다 갇혀가지고 섬도 아닌데 섬처럼 살았다. 이제는 통일이 되면 제가 경기지사를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지금까지는 경부선이 제일 잘 나가잖아요. 경인선. 이제 제가 역사를 볼 때는 모든 점수가 이제는 경의선, 신의주까지. 그래가지고 저 베이징 가는 그 철도가 아마 우리나라의 최고의 철도가 될 겁니다. 그까지 자기 부상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해서 KTX 이상의 그런 고속철이 그리로 갈 것이고 여기서 서울에 앉아가지고 베이징까지 그래 보면은 한 4시간 내로 초고속 열차를 타면 4시간 내에 앉아서 도착하면 1일 생활권으로 앞으로 곧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도 마찬가지로 제가 브라디보스톡이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 자매 관계가 많이 있어가 그런 데 가보면은 거기서는 요즘 여기 의료도 많이 오지만은 그 사람들은 농기계가 큰 게 많아가지고 일하다가 손을 많이 다친대. 손 다치면 그냥 그 의사들이 참 너무 봉급도 안 주고 그랬더만 공부 잘하는 사람이 거기다 가는 것도 아니고 가면은 그냥 가위를 손 너덜너덜한 다 잘라버려요. 그냥 봉합해 주는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그놈을 다 꼬매가지고 너덜너덜한 소를 다 붙여주니까 굉장히 감동을 해서 한국 의사들은 이거 가위로 안 잘라버리고 다 재생을 해가지고 봉합, 재생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런 의사가 어디 있나? 근데 정말 우리 의사들은 그것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시베리아, 브라디보스톡 연해주 일대에서는 한류는
의료활동은 한국 의사들이 정말 생명을 중시하고 기술도 기가 막히고 약도 잘 듣고 최고다. 이거 많이 오죠. 우리는 의료 관계를 경기도하고 해가지고 많이 해보는데 그쪽에서는 특히 과거 사회주의권에 있던 사람들은 한류, 뭐 노래, 춤도 좋은데 그보다는 다 죽을 사람이 여기 오니까 살더라는 거죠. 그런 여러 측면에서 저기는 생활권도 우리하고 같고 앞으로 또 많은 부분에서 더 가깝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5천만이 그동안 많은 것을 이뤘는데 개척 정신, 도전 정신, 글로벌리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약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DMZ 철조망이 지금 6중 철조망을 지났는데 6중 철조망이 팡 터지면서 그야말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 통일 비용도 뭐 제가 계산해보면 최하 3천조 이상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용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뛰자. 이제는 우리 북한의 그 땅에 나무도 심지만은 공장도 다 세우고 길도 새로 닦고 철도부터 모든 집도 짓고 전부 새로 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또 남주로 시베리아, 유럽, 아프리카로 우리가 자전거도 타고 열차도 타고 차도 자기 차도 모르고 전 세계를 누비는 코리안의 그 정신, 우리 내후가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는데 통일이 바로 세계는 넓고 통일이 많다는 그 꿈과 열정을 우리 젊은들에게 다시 한번 부여하지 않겠나, 그런 꿈을 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없었으면서 이번에 조금 줄이자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농촌 지역이 지금 4개 군이 합쳐서 하는데 5개 군이 너무 커지면,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2대1로 하기 때문에 너무 줄어드는 것을 비례대표를 좀 줄여가지고 그걸 조금 살려주고 비례대표를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뭐 아까 말씀처럼 이석기가 비례대표입니다. 그런 저쪽에 소수 급진적인 그런 정당에서는 비례대표가 10,000명의 공무원을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권위주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갑질만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약간 그 어떤 바이어스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두고 제가 소록도 공립병원과 꽃동네 이런 데 가서 한 달 있었는데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웠는데, 핵심은 그분들을 통해서 제 내면을 성찰하고 제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국민과 국가의 이 덕을 많이 입고 살았는지 그걸 제가 참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다 갚아야 되겠느냐.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이거를 이 조국과 우리 국민들에게 갚아드리기 위해서 바로 자기 자신을 혁신해줘야 돼요. 그 자기 내면의 사고의 혁신. 1일 3성을 한다니,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말 기도하느냐? 근데 소록도에 한센 환자들은 매일 기도해요. 앞도 안 보이고 대소변을 못 봐서 우리가 딱 그 받아들이고 먹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책을 읽어드리고 이러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몇 번씩 침상에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이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지도자에 대해서 나중에 또 저보고 기도하거든요. 여기 와서 자기들 밥도 먹여주고 대소변 받아주면 김문수 잘 봐달라고 했는데 저 기도하지 말고 당신 기도부터 해라고. 당신 나는 멀쩡하게 밥도 먹고 잘 보는데 자기 기도라고. 이 기도 순서가 그게 아니다. 항상 해서 마지막에 시간 남고 자기 기도하는 거지 그게 아니다. 과연 우리 정치는 어떠냐. 그런 면에서 너무나 공동체에 대한 자기의 희생과 헌신, 어느 것이 윗자리냐, 이게 혁신의 첫 번째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과 자기 헌신, 자기 특권을 내려놓는 거. 이게 1번인데 제가 뭐 몇 개 했던 거는 상당히 아프죠. 그러나 이 아픈 것을 할 수 있어야 리더십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시간이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딱 한 분 지금 우리 유기범 사장님 이제 그거를 집권자가 되셔가지고 잘 하고 그 후보가 되시기 전까지 이제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보니까 보수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 아니십니까 이번에 사실 이거 국민들이 지금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당이라고 해서 편히 찍지만 사실은 그 여당 의원들이 다 뭡니까 웰빙족이고 제 아내는 뭐 그렇게 빨간 사람은 아니고 노란 사람입니다. 저 전라도 사람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저하고 생각이나 모든 게 같기 때문에 뭐 그런 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님들 좀 많이 좀 성원해 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열정적인 특강을 해주신 김문수 위원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